Bienvenido a mi LATAM. 나의 라틴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31강 역사로는 1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멕시코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20세기의 라틴 아메리카 역사는 그야말로 근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역사였었다. 근데 멕시코 혁명, 그 출발점이 멕시코 혁명이었었는데, 멕시코 혁명은 사실은 멕시코라는 나라 하나에 한정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의 그런 그 과도 지배 체제에서 벗어나서 근대화로 나아가는 길은 사실상 1930년대부터 포퓰리즘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1930년대부터 1960년대를 포퓰리즘의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이런 포퓰리즘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포퓰리즘을 통해서 그런 그 과도지배 체제에서 그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그 193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라틴 아메리카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포퓰리즘이 바로 포퓰리즘인데, 그 포퓰리즘이 무엇인가?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해석들이 있죠. 근데 가장 많이 우리가 포퓰리즘 그러면 흔히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무상복지 포퓰리즘 추방. 그 포퓰리즘은 그야말로 어떤 대중인기 영합주의다. 대중인기를 위해, 정치가 대중인기를 위해서 돈을 펑펑펑 국민들에게 퍼주는 바람에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죠? 그런 게 바로 포퓰리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런 거는 포퓰리즘의 하나의 그 부정적 측면이긴 해요. 포퓰리즘의 결과들이 이런 결과들로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런 그 포퓰리즘의 부정적인 측면 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걸 뽑아서 그 포퓰리즘이라고, 포퓰리즘의 특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그런 거를 경제적 포퓰리즘이라고 부르죠. 경제적 포퓰리즘은 결국은 방만한 재정 운영, 이런 거를 이제 포퓰리즘, 경제적 포퓰리즘이라고 하고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경제적 포퓰리즘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더 많이 포퓰리즘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포퓰리즘은 한마디로 포퓰리즘을 정의하자면 국민과 그 적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 속에는 이 국민들이 들어있죠. 그 소수의 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이 이 포퓰리즘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소수의 적, 그죠? 한 10%의 뭐 상류층이라든가 지주계층이랄까, 요걸 적으로 삼아서 나머지 국민들이 연합한 체제를 포퓰리즘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국민은 다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다수가 이 사람들을 적으로 몰아서 밀어붙이니까 다수에 의한 일방적 통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주주의의 그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다원주의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세력들, 그죠? 뭐 노동자, 농민, 그다음에 자본가, 지주 할 것 없이 각각이 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실현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그런 거는 법과 제도와 선거를 통해서 조정을 한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선거를 통해서,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하면은 결국 다수가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다수의 행포를 막기 위해서 또 의회에서 견제와 균형, 그 다음에 대화와 타협, 이런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죠. 근데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이런 다수가 그런 대의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견제와 균형이 심하고 대화 타협을 하다 보면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수의 힘을 통해서 그런 소수를 희생시키고 밀어붙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주로 이제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형태를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불러요. 그 속에는 우파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고, 요즘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우파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좌파 포퓰리즘이 다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포퓰리즘의 틀에서는요. 자, 그렇다면
라틴 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은 뭐냐? 라틴 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물론 부정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 이런 것은 그 포퓰리즘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이고,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포퓰리즘은 진짜 뭐냐? 포퓰리즘 뭐냐? 근데 포퓰리즘을 예전에는 우리말로 뭐 번역을 했을 때 인민주의 이렇게 번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민이라는 것은 국민,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국민이죠. 그죠? 국민인데 거기는 인민주의에는 그 소수의 적을 배제한 나머지 국민을 인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포퓰리즘의 정의에 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인민주의라고 예전에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뭐 공산주의 사회에서 쓰는 용어가 되다 보니까 이 표현은 그 요즘은 잘 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중주의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민중주의는 그 상당히 그 어떤 계급적인 성격이 있죠. 그 소수의 그 중산층 엘리트들과 이 다수의 그 서민들, 그 노동자, 농민, 뭐 빈민들 이런 사람들을 묶은 거를 우리가 민중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어떤 자본가 계급이나 지주 계급은 좀 그 포함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계급적 범위가 굉장히 그 한정되어 있어요. 민중이라는 것에는. 그래서 그게 포퓰리즘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민중주의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안 그렇고, 그래서 우리말로 적절한 표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포퓰리즘이라고 요즘은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자, 그러면은 라틴 아메리카 포퓰리즘이 뭐냐 하면은요, 라틴 아메리카 포퓰리즘의 핵심은 계급 연합주의예요. 계급 연합주의.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계급이 연합을 해서 이런 과두 지배층과 맞서는, 그러니까 과두 지배층이 적이 되는 것이고 자본가와 노동자, 농민이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는 국민 속에는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 다 포함됐죠. 그러니까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적대적 개념인데 이들이 하나로 계급으로 연합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자, 우리가 보면은 그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주체는 상공인들이죠. 부르주아 계급들, 그죠? 그 부르주아 계급들에 의해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갔다. 그의 핵심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였었다. 그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다음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주체는 노동자들이고, 자, 그러면 그들의 사상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였었다. 자, 그렇게 딱 이게 계급적으로 이렇게 딱 주체 세력과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근데 이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농민 계급이 다 하나로 합쳐졌단 말이죠. 계급 연합을 이룬. 자, 이런 거로 그러면 자유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 이름을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을 그때서 붙인 거예요. 그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뭐 사람들이 그 기원을 뭐 러시아의 나로드니스키 뭐라는 그런 그 운동이 있었어요. 그 운동이 계급 연합적인 그런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이름을 따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뭐 그것보다는 하여튼 라틴 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은 어떤 계급 연합주의였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계급 연합이 가능했느냐? 그 포퓰리즘이 어떻게 그 발생하게 됐느냐? 그 요인을 한번 보면요. 1870년에서 1930년대까지 라틴 아메리카가 정말 1차 상품 붐을 누렸었죠. 황금 시대. 그 황금 시대를 거치면서 노동자와 도시 중산층들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발생을 했죠. 그럼으로써 경제적 위기가 시작되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했었죠.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제 개방해서 자기만 살겠다 해서 자기 시장을 보호하고 자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폐쇄 경제로 나아갔죠. 지금의 그 트럼프가 했던 행동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경우죠. 그죠? 그 폐쇄 경제로 나아가면서 중남미 국가들도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 자립 경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중남미는 지금까지 1차 상품을 수출하고 해외에서 제조업품, 2차 상품을 수입해 왔는데, 그러면 이 수입하던 그 제조업을 국내에서 우리가 만들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수입해 오던 것을 대체하기 위한 산업화라 그래서 수입 대체 산업화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국내 수요 이 수입 대체 산업화를 시작하는데,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협소하니까 우리나라는 이 산업화를 하면서 협소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로 돌파구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출 지향적 산업화라고 하는데, 중남미는 수출은 1차 상품을 수출하면 되니까 풍요로운 나라니까 그걸로 수출하고 수입하던 물건만 국내에서 만들어 쓰면 되니까 그걸 수입 대체 산업화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국내 수요가 있어야 산업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국내 수요가 있어야지. 그래서 국내 수요 확대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 라틴 아메리카의 자본가 계급들은, 상공인들은 과두 지배층의 부, 그 지주 계급들의 부를 1차 상품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그 돈을 대중에게 나누어줘요. 대중에게 분배함으로써 국내 수요를 창출하고 그를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킨다. 이런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주계급들, 과두지배층들이 벌어들이는 1차 상품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그걸 세금으로 다 걷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그 돈을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에게 분배해주고, 그러면 수요가 살아나면 그러면 산업화를, 공업발전을 이룬다.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도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급 연합의 기반을 둔 정치가 생겨나는데, 그걸 대표하는 게 바로 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이죠. 페로니즘. 그죠? 이 페론이라는 사람은 원래 군인이었어요. 그 아르헨티나가 그 1929년 이후에 그 사회적으로 불안하니까 군부가 정권을 잡게 됐는데, 근데 군부 내에서 세력이 크게 두 개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 노동자들을 힘으로 눌러야 된다. 이 사람들 사회 불안을 그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들을 힘으로 눌러야 된다는 이런 강경파 세력이 있었고, 또 한 세력은 주로 젊은 청년 장교 중심으로, 그 중심에는 바로 페론이 있었죠. 그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노동자들을 포용하고 끌어안아야 된다, 수입 대체 산업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끌어안을 수가 있다, 그런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군부 정권 시절에 노동부 장관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노동자 편을 들고 이러니까 이 보수 세력인 군부 세력에서 후안 페론을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나와서 국민적 영웅이 되면서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에비타는 에바 페론이죠, 그죠? 페론의 부인인 에바 페론인데, 그 에바를 그 있다가 붙이면, 스페인어에 있다가 붙으면 축약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애칭이죠, 그죠? 에바인데 에비타 이렇게 부르는데, 에바 페론은 원래 지주 집안 출신의 딸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첫 번째 부인이에요.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자들은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떤 지주계급들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많이 마음속에 그런 지주계급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마을에 온 탱고 가수를 따라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서,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하고 막 그러니까 성우를 해요. 성우를 하면서 자기의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런 성향, 정치적인 그 바람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페론이다. 페론을 보고 페론이라고 생각하고 페론하고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페론이 감옥에 가니까 이 사람이 전국을 돌면서 페론 석방을 요구하면서 그 전국을 순회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그런 힘을 받아서 페론이 감옥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페론이 또 뭐 전 부인하고 이혼하고 하면서 다시 결혼해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그 페론 시대를 열어가는데, 이 페론이 정권을 잡은 것은 1945년이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5년간 해서 1955년까지 페론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것은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연합을 통해서 자립경제를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립경제, 그 이제 자기들 1차 상품은 당연히 자기들이 풍요로우니까 2차 상품 제조업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쓰겠다. 그런 자립경제를 추구하는 것이 이게 목표였고, 자립경제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였고요. 그걸 위해서는 산업발전이 필요하니까 산업발전을 하겠다. 근데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수요가 필요하니까 사회정의를 통해서 복지를 확대하고 임금 상승을 통해서 산업발전을 이루고, 산업발전을 통해서 자립경제를 이루겠다.
이게 이 사람들의 목표였어요. 이건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의 중남미의 근대화의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사회 정의 이런 쪽으로를 추구한 사람이 바로 부인 에바 페론이 그런 에바 페론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빈민구제 산업을 하면서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페론주의 정부에는 바로 이런 그 페론주의 정부 내에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농민, 서민층 이런 계급이 두 개로 있잖아요. 근데 이쪽 계급을 대표하는 사람이 에바 페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계급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후앙 페론은 이 중간에서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 농민, 빈민 쪽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페론의 부인인 에바 페론이 이걸 했었고요. 그죠? 그런 관계였었죠. 자, 그래서 이게 뭐 나쁠 건 없죠. 이거 자체를 이게 목표하는 바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포퓰리즘이 그렇게 불명예를 쓰게 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거죠. 1949년 정도부터 보면은 1차 상품 수출이 안 되기 시작해요. 수출이 정체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 붐이 이제 그때부터 가라앉으면서 전후 복구를 위한 막 또 1차 상품 수요가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 또 생산력은 크게 늘어났었는데 이제 수요는 감소하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그 1차 상품 수출에 이게 1차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1차 상품 수출이 정체하면서 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그러면은 1차 상품 수출이 안 되면 그러면은 외국 자본이라도 끌어와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페론주의는 대외 자립을 내세우던 그런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정권이니까 그런 정부가 있는 이상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아요. 외국 자본이. 그러면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죠. 재정 긴축을 해야 되는데 해야 했으나 그게 쉽지 않죠. 그거는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업화도 당연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경제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선택을 정치인들이 하기 힘들죠. 특히나 이 포퓰리스트 정부가 그런 선택을 하기는 힘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복지를 계속하고 그걸 통해서 수요를 확대해서 산업 발전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화폐를 찍어서 재정 적자를 지속하는 거였어요. 그 재정 적자를 지속하면서 그 돈을 어디서 메꾸느냐? 화폐를 찍어서 만드는 거죠. 돈을 찍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니까 통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자기 돈의 가치를 잃기 싫은 사람들은 해외로 자본을 빼돌리겠죠. 그러면서 경제가 붕괴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점들이 바로 포퓰리즘의 무상복지 포퓰리즘, 경제적 포퓰리즘, 방만한 재정 운영, 포퓰리즘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판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에는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선택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도 이 너무나 많은 돈을 풀어서 이 경제가 확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 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길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을 점점 잡기가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신뢰가 화폐에 대한 통화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참 그러니까 참 미국의 연준이나 이런 데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포퓰리즘도 바로 그런 그걸 제대로 못함으로써 위기를 겪게 됐고 그런 오명을 경제적으로 그런 오명을 쓰게 되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포퓰리즘, 즉 중남미에서의 계급 연합주의는 경제 상황이 좋을 때, 그러니까 즉 1차 상품 수출이 잘 될 때는 아주 좋은 그런 체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제대로 기능하기 힘든 그런 체제였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포퓰리즘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193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중남미의 그런 근대화 과정, 중남미의 사회 변화를 추구했던 가장 핵심이었던 포퓰리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